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다니엘서 8장하고 11장 있죠? 실제 세계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시대가 이게 성경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많이 어려운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7년 대재앙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7년 대재앙, 그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일단은 제가 다니엘서 8장에 대해서 보시다가 모르는 게 참 많을 거예요. 수량과 수렴소의 환상 나오죠. 다니엘서 8장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이 숫 양이라는 것은 이게 다 예언이고 그래서 잘 몰라요. 이 숫 양이라는 거는 바사 왕국을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데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두 뿔을 가진 수디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야지 그냥 봐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어, 봐야 이것이 보여지지. 그냥 써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수렴소라고 하죠.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 그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어, 아시아 전쟁과 중동 그쪽을 다 점령한 사람이잖아요. 자, 다시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다른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계속 이제 보시다가 8절에 보면 수렴소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어요. 수렴소가 알렉산더 대왕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요게요.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 그 뿔넷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뿔이 아니라 네 개의 헬라의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나와요. 쭉 보시면 이제 15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깨닫게 하다 여기서 알려주잖아요. 가브리엘은 천사 가브리엘 계시의 전달자예요.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는 자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11장에 보시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리라 나오죠. 이건 전쟁에 대해서 계속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도 전쟁에 대해서도 다 예언해 나오는 거고 그래요. 남방왕 그게 애굽을 지배하는 프롤레마이오스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나? 애굽의 헬라 왕조를 얘기하는데 기원전 303년에서 197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쭉 보시면 알고 2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성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헬라 왕국은 고대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다 보면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쭉 가시다가 보면 식구들 밑에 비천한 북방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모르시니까 읽다 보면 좀 답답해서 일반 성도들은 읽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비천한 북방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해요. 수리아 지배 때 기원전 197년에서 164년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에, 제가 다니엘서 8장하고 11장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되고, 요거 끊어가지고 요거랑 같이 해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다니엘서 8장 11장에 대한 거예요. 바사는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에요. 바사의 멸망과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에 대한 일인데, 다니엘의 꿈을 해석대로 바벨론 이후 200여 년 동안 중동 지역을 제패한 바사 왕국이 유럽의 헬라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바사 왕 다리오 3세는 지중해 건너 유럽 진출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헬라, 그리스라고 그래요. 헬라의 피터 대제와 계속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스 초창기에 세력이 약한 틈을 타서 바사 왕국의 다리오 3세가 해전을 벌이고 육로로 싸움을 걸자 헬라는 수세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때문에 당시 바사 왕국은 국력이 많이 소모되었죠. 이때 혜성처럼 역사에 등장한 피터 대제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기원전 333년이고요. 그래서 헬라가 부흥을 하죠. 발흥을 한다고도 하고, 이 사건은 아시아 세력이 쇠퇴하고 유럽 세력이 최초로 아시아에 진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 지식과 무술을 겸비한 역사상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다니엘이 꿈에 보았던 것과 같이 날개 달린 표범처럼 육로와 해로를 통해 급속도로 아시아를 향해 진격을 했어요. 알렉산더의 군대는 애국과 수리아를 번개풀처럼 재빠르게 점령한 다음 바사 제국, 오늘날의 중동 지역 대부분이거든요. 바사 제국이 오늘날의 중동 바사 제국을 진멸하고 인도까지 진출하여 아시아를 제패를 한 인물이에요. 20대 때 대단한 인물이죠. 역사가 세워진 이래 최초로 동서양이 만난 것인데, 그러나 동서양이 전쟁을 통한 비극이 첫 만남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이유는 학자이면서 유라시아 대제국,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돼요. 엠파이어를 만들어냈다는 사실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로서 최초로 서양의 헬레니즘 사상을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전파한 인물로 인류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선생님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대 학문의 시조요, 철학자요, 과학자요,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의학자였거든요. 정치학, 사회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통틀어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고등학문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이.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불렀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를 매번 거절했다고 해요. 서양판 삼고초려라고 하는데, 청년 알렉산더는 자존심을 내세워주지 않고 또다시 찾아가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이때 기하학을 연구하여 땅에 삼각형을 그리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지금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내가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그림자가 생겼으니 비켜주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가 되어 헬레니즘 사상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를 해서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20세 왕이 되어 아시아 일대를 점령해 가면서 동양에 있는 야만인들의 사고방식을 합리적이고 냉철한 이성으로 바꿔주고 수학, 물리학, 철학, 정치학, 과학 등의 학문을 전수해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이 충만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정을 불태웠으면 벌써 전 세계의 반은 그리스도인들이 됐을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오스만 터키가 세계를 정복할 때 칼이냐 코란이냐를 선택하게 했던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죽여서라도 하루빨리 야만인들을 개화시키고 개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침략을 했습니다. 때문에 아시아를 칼로 정복하며 사람을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뒤에 나온 다른 왕조들도 전부 알렉산더 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헬레니즘을 전파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레니즘이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세상 학문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전파된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헬레니즘 사상을 받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 학문이라고 그래요. 세상 학문인데 그 세상 학문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며 합리적인 헬레니즘 사상은 하나님 중심 사상일 뿐만 아니라 관계 중심적이며 체험 중심적인 히브리 사상과 정반대적 그 사상이거든요. 이 사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대왕 때인 기원전 300여 년에 발행한 헬레니즘은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올림픽이거든요. 그래서 보수적 복음주의 교단 중에는 올림픽을 문제 삼는 곳도 있어요. 올림픽 사상은 사람의 육체를 강조하거든요. 인간이 어디까지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높이를 뛸 수 있는가 이것이 높이뛰기라고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는가 이것이 마라톤이고 누가 더 잘하나 하는 올림픽은 얼핏 보면 건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헬레니즘 사상에서 비롯된 인간의 짐승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헬레니즘 사상은 사탄의 영에 의해 나온 것이어서 헬레니즘 사상의 인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신을 의인화하는 데까지 예전에는 발전시켰어요. 지금은 경쟁 상대가 됐으니까 정정당당하게 해서 경쟁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것은 올림픽에서 정정당당하게 하는 분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잖아요. 그 노력의 대가, 땀의 대가인데 그 전에는 그걸 우상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올림픽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탄의 영이 역사하면 사람을 짐승의 본능으로만 채우게 하거든요. 영의 문제에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요. 냉철한 합리주의라는 명분으로 영의 세계를 거부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함이거든요. 이것은 모두 헬레니즘 사상에서 이것은 다 비록된 것인데 알렉산더 대왕은 헬레니즘 사상으로 이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생각했지만은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출현한 예수의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명령대로 온 땅에 명령대로 퍼져나가거든요. 그 당시 천동설을 믿었고 서바나, 그 서바나인데 지금은 스페인이라고 그래요. 서바나를 땅끝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서바나로 가리라 하고 로마서 15장 28절인가요? 28절 맞네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가 이제 스페인이라겠죠? 스페인. 바울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그게 서바나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바울이 나도 이제 땅끝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사도 바울도 그 뜻대로 이제 서바나로 간 거예요. 실제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 뒤에 순례자들이 영국을 지나 계속해서 서쪽으로 배 타고 한 바퀴 돌아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또한 한국에서 중국으로 서쪽까지 이렇게 또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될 때 인류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도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돌고 돌아서 다시 거꾸로 알파와 오메가라 가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그제서야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제서 끝이 나는데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삶을 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 때나 우리가 항상 이것을 일을 할 땐 필요하지요. 사람이 일은 필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일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믿는 자들은 먹는 것도 다 영적인 일에 쓰는데 일부분 사용을 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이 안에서 제가 엔돌핀 얘기했죠. 그것이 안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리라. 그런 것처럼 안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와야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웬만하면 살아갈 때 조금 더 내려놓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익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건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걸 제가 중요한 거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 드릴게요. 이제 건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화채형이라는 사람, 저번에도 제가 해놨다가 지워놨는데 화채형은 입술이 얇고 작으며 눈이 동그래요. 그래서 화채형은 조류라고 하며 하늘을 나는 새와 비슷한 생김새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생긴 모습을 보면 입술이 얇고 작으며 하관, 얼굴의 아래쪽에 하관이 좁고 뾰족하고 눈이 아주 동그랗게 생겼으며 눈동자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요. 가슴은 마치 새의 가슴처럼 흉골이 약간 앞쪽으로 붉어져 나와 있고 화채형은 얼굴이 붉어요. 화채형은 또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무슨 일을 하든 꿈을 대는 법이 없고 신속 정확하게 해치우는 자들이 있어요. 예의범절도 깍듯하고 항상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성격이 불같기에 마음이 편치 못하고 가슴이 자꾸 두근거린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다. 이런 분이 화채형이라고 해요. 화채형은 인체 내의 심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을 주의하셔야 되고 신경성 질환, 잠을 잘못 자고 식욕이 없고 변비, 허리와 다리가 자주 아프고 가슴, 잔등, 어깨 쭉지,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면 잘 낫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질병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심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식품은 화채형이 이제 심장이 안 좋잖아요. 심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식품은 연자, 연씨라고 해요. 연씨, 밀, 달걀, 살구, 쓴바기,
붉은 팥. 연씨는 심장을 도와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또한 심기를 원활히 순환하도록 해준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많이 나오죠. 불교에서 나오는 거 연자, 연씨요. 달걀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특히 흰자위는 명치 아래에 있는 열을 없애주고 생달걀을 하루에 한 알씩 파는 거 말고 직접 우리 키워서 낳는 거 있죠? 그게 좋아요. 수체형의 사람은 입이 약간 튀어나오고 움직인다. 물고기형이라고 하죠. 수체 또는 어류라고 하는데 생김새나 성질이 물고기와 많이 닮아 있어요. 대체로 얼굴이 검고 입이 발달되어 앞으로 튀어나온 듯 보이고 걸음을 걸을 때 엉덩이를 약간씩 흔들면서 걷는 특징이 있고 흑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되는데 행동은 느릿하면서도 재빠르고 겁이 많고 잘 놀라고 이것은 물고기의 행동 특성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수체형의 사람은 성격상 아주 냉정하고 몹시 차고 성격상 일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수체형 수는 신장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수체형의 사람들 신장의 허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수가 많아요. 수체형 사람들은 헛배가 자주 부르고 수체형 사람들은 소화가 잘 안 되고 대변을 누기가 참 힘들고 변비로 고생하고 일이 조금만 고돼도 쉽게 지치고 허리가 아픈 자들이 수체형이에요. 뒷목과 어깨 쪽지가 아프고 입에서 냄새가 자주 나요.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어지럼증을 호소를 자주 하고 수체형은 지나친 성생활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땀이 났을 때 찬물로 목욕을 피해야 되고 습기 있는 땅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수체형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장이 상해져서 병이 빨리 찾아와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신장을 보호하시려면 신장의 모양과 비슷한 오미자를 달여 마시면 효과가 좋아요. 소위 콩팥도 신장을 보호해주고 밤을 구워서 수시로 먹는 것도 좋고 검정콩을 소금과 함께 넣어서 삶아 먹어도 좋고요. 산수유를 달여 먹거나 굴, 조갯살을 삶아 먹는 것도 좋아요. 목체형의 사람들의 말씀드릴게요. 몸에 비해 팔다리가 길고 배구 선수들 목체형의 사람들이에요. 목체 또는 주류라고 하여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과 비슷한 특징을 지니는데 얼굴형은 갸름하게 생기고 눈꼬리가 위로 들려 있고 서양 사람처럼 몸체에 비해 팔다리가 길고 털이 많은 편이에요. 이런 형은 목체 주류라고 했듯이 달리기를 비롯해서 운동을 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또한 냄새에 민감해 냄새를 잘 맡아요. 성질이 약간 급하고 화를 잘 내고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격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 쫓기는 듯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체형의 사람은 간목이라 해서 간 쪽으로 병이 잘 와요. 간은 근육을 주관하므로 근육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털이 많다는 것은 몸에 스별이 잘 쌓일 수 있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서 류머티즘이나 허리 다리병이 오기 쉬워요. 허리 다리병. 간에 좋은 식품으로는 결명자, 냉이씨, 복분자, 산수유, 더덕, 모과, 밀. 결명자는 간에 병이 왔을 때 열을 내리고 감기를 도와주며 연한 줄기와 잎으로 나물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고 모과는 간으로 들어가서 힘줄과 피를 보호해주며 냉이씨는 감기가 막힌 것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해줘요. 이거 끊었다 다시 할게요. 길어서 금체형의 사람들의 말씀드릴게요. 금체형 목이 짧고 어깨가 넓어요. 금체 또는 갑류형이라고도 하고 거북이 같은 형상이라 할 수 있어요. 목이 짧고 어깨는 넓은 편이면서 얼굴은 둥글고 널쩍하게 생겼고 피부는 흰 편이고 금체형들은 영광과 예감이 뛰어나 상상력이 탁월하고 아이디어 뱅크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 사람들이 많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자, 추진하는 데에도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쉽게 우울해지는 성격이고 가끔씩 혼자 있기를 원하며 울기도 잘하고 폐금이라 하여
폐와 관련이 깊고 호흡기병이 잘 옵니다. 예. 그럼 요번에 호흡기병이 금체형의 사람들은 호흡기병이 잘 온다고 했으면, 예, 요즘에 코로나가 호흡기 쪽으로 많이 오죠? 예, 호흡기병이 잘 옵니다. 감기가 들어도 기침이 심하며 약간만 심해져도 천식이 되어버리고, 폐는 예, 피부를 관장하기 때문에 피부병이 잘 생겨요. 한 번에 피부병이 생기면 쉽게 낫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어깨가 자주 아플 때가 있으며 우울증이 오기 쉽고 신경성 질환에도 잘 걸립니다. 폐에 좋은 식품은 도라지. 금체형의 사람들은 도라지를 먹이면 폐의 길을 고르게 해주므로 특히 폐에 열이 있어 숨이 몹시 찰 때 도라지 가루를 내어 먹거나 달여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미자나 오미자 차나 알약으로 만들어 수시로 먹는 것도 좋고, 귤 껍질도 가루 내어 먹거나 달여 먹으면 폐기를 잘 돌아가게 합니다. 호두, 복숭아, 우유, 기장쌀, 기장쌀이 좋다네요. 기장쌀, 살구씨도 폐에 좋은 식품이고, 살구씨는 죽을 쏘 먹으면 참 좋아요. 살구씨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마가 넓다는 것은 꿈과 야망이 남달라서 욕심과 셈이 많음을 뜻하는데, 그것도 참조하셔도 좋아요. 얼굴이 네모난 사람은, 또 얼굴이 네모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얼굴 모양이 네모나면서 각져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를 기과라고 하는데, 기과형의 사람들은 부지런한 노력가라고 할 수 있어요. 기란 그 성질상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기를 많이 지닌 기과형들 역시 항상 부지런히 일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를 소모하고 순환시켜야 기과형의 사람들은 심신이 편안해지고요. 기병이란 기가 원활히 운행하지 못해서 생기는데, 우선 기가 울체되면은 병으로 기가 몰려서 풀리지 않는 것을 울체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더부룩하고 아프면서 배와 옆구리, 허리 쪽으로도 통증이 오는데, 간혹 이유 없이 혼절하거나 목에 가래가 많이 끼고 몸 전체가 부어오를 때가 있어요. 여자의 경우에는 기가 울체되면 자궁에 혹 같은 것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기가 울체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병으로 기가 몰려서 풀리지 않는 것.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기를 잘 돌리시려면 운동을 많이 하시고 몸에 좋은 걸 많이 드셔야 돼요. 폐는 기를 간직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가 부족하면 천식이 오기 쉬워요. 대소변이 시원치 않게 나오고 갑상선 질환과 치질, 불면증 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를 돋궈주는 식품으로는 인삼, 생강, 황기, 귤껍질, 무, 총백. 총백이라는 것은 뿌리가 붙어 있는 파의 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백. 뿌리가 붙어 있는 파의 흰 부분. 소고기. 특히 무는 매운맛과 단맛이 같이 들어있어서 기를 천천히 풀어주면서 동시에 빨리 내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무씨를 볶아서 달여 먹거나 가루 내어 먹어도 좋습니다. 이 무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일본에서 공부한 박사가 우장충 박사죠. 우장충 박사가 대한민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배추하고 무하고 많은 것을 우리나라에 많이 주고 가신 분이에요. 우장춘 박사님. 얼굴이 동그란 사람, 정과형이라고 해요. 정과형들은 통통하게 살이 찌는 편이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일이 별로 없으며 시리에 빠지지도 않고 성격이 명랑하고 낙천적이며 비위가 좋아요. 그리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눕기를 좋아하고, 정과형은 몸이 붓습니다. 얼굴이 동그란 사람이에요. 정과형들은 몸이 잘 붙습니다. 신장이 안 좋겠죠? 신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는 원래 습이 많은 체질이라 그렇고요. 신장도 신장이고 습이 많다 하죠. 습이 많은 체질이라 그렇고, 또한 류머티스 관절염이 오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허리와 등이 자주 아파요. 그리고 특히
누설이 잘 되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수가 있고, 누설이 잘 된다는 것은 소변이나 대변 쪽으로 그 영양분이 거의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소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과형들은 신장을 좀 보호해주는 게 참 좋아요. 요즘에 개나리 많이 나왔더라고요. 개나리 뿌리가 참 좋아요. 신장에 개나리 뿌리가 상당히 좋아요. 신장에 좋은 거 많지요. 체질상 자기에 맞는 걸 먹어야 돼요. 그냥 막 좋다고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정과형의 식품으로는 전기를 보호해주는 식품으로는 구기자, 산수유, 복분자, 참깨, 부추씨. 구기자는 전기를 보호하는데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약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고, 술에 담갔다가 먹어도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술에 담갔다 어, 어, 몸에 좋다고 해서 술에 담갔다가 드시면은 그냥 확 취합니다. 적당히 드셔야 몸에 좋은 거예요. 끊었다 다시 할게요. 얼굴이 세모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세모나되 역삼각형으로 생긴 얼굴을 신과 또는 천수령이라고 해요. 이와 반대로 세모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지적형이라고 해요. 천수형들은 머리가 좋고 예민하고요. 하지만 신경이 예민한 까닭에 칠정이라고 하는데, 즉 기뻐하고 성내고 근심하고 사색하고 슬퍼하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 그걸 칠정이라 그래요. 그것에 쉽게 마음이 상하여 병이 오는 수가 많고, 그래서 신과 사람들 중에는 신경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아요. 신경정신과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허리와 다리가 잘 아프며 가슴 두근거림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건망증도 심합니다. 지적형의 사람들은 천상 여자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 지적형의 남자라면 꼼꼼하다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소심하다는 소리를 들으시기도 하고, 얼굴이 세모난 사람들은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격이 만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요런 형상들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으란 얘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개선해 가라고 제가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는 식품을 자주 드셔야 돼요. 지적형의 사람들은, 얼굴이 세모난 사람들이요. 대표적으로 인삼과 연밥, 연씨를 들을 수 있는데, 인삼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심기를 잘 통하게 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연밥은 정신을 보양해 줌으로써 오랫동안 먹으면 마음이 즐거워지면서 성내는 것도 먹게 하고, 연밥은 죽을 수 자주 먹으면 좋습니다. 얼굴이 갸름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갸름한 사람은 달걀형, 이를 혈과라고 하는데요. 기과의 사람들에게는 기병이 잘 오듯이 혈과에 속한 사람들은 혈병이 오기 쉽고요. 혈어에 의한 두통 증상으로 고생하기도 하면서 생리불순이 오기 쉬우며 어혈로 인해 병이 찾아와요. 따라서 혈과의 여성들은 어혈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산후병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기병은 주로 낮에 심해요. 날이 저물면 증상들이 점점 가벼워지는 데 반해서 혈병은 밤이 되면 더 심하고 낮에는 가벼워집니다. 혈을 고르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식품으로는 당귀와 부추즙. 당귀는요, 피를 고르게 하고 잘 돌아가게 하면서 피를 보충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추즙은 가슴 속에 묻힌 어혈을 잘 풀어줘요. 부추즙이요. 성경에도 부추즙 나오죠. 네모난 얼굴형. 네모난 얼굴형들은 감기로 참 고생해요. 감기 기운이 자주 온다는 거예요. 여성의 예에는 위염, 헛배가 부르고 가스차고 만사가 귀찮고 아침에 눈뜨기 힘들고 고집이 세고, 기과형들. 기를 풀어주는 방법에는 향부자, 소엽,
담이 있을 때는 이진탕의 창출, 백추를 사용한 이진탕 가감빵을 쓰기도 합니다. 화가 있을 때는 황련, 해독탕을 써서 풀어주고, 아랫배에 가스가 차고 헛배가 부를 때는 평이산을 써주는 것이 좋아요. 가미평이산. 사각지고 널쩍한 얼굴형, 그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각지고 널쩍한 얼굴형, 치질, 개기름이 자주 끼고, 비장 기능이 좋지 않아요. 비장이 좋지 않으면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비장기관은 팔과 다리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팔이나 다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비장이 좀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여자는 생리량이 많아지시고, 사각지고 널쩍한 얼굴형이에요. 그분들은 생리량이 많고, 비장의 운하장육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몸에 습이 쌓여 치질이 올 수 있어요. 소화불량, 습을 제거하고 양기를 승양시키는 보중이기탕을 쓰시면 좋고, 하혈과 출혈 과다일 때는 전생 활혈탕을 쓰시면 좋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하혈이 많고 출혈 과다하실 때는 전생 활혈탕. 발음이 똑바로 해줘야 되니까 좀 어렵네요. 끊었다 다시 합니다. 치질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내가 왜 이렇게 치질이 생기지 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몸은 피곤한 상태에서 저녁을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가서 항문 주위의 근육이 탄력을 잃고 치질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디지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그분이 어느 아줌마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음식으로 해결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130kg인가 140kg 돼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 스트레스 인 분들은 지금 막 먹방 같은 데 있죠. 그게 이제 좋아서 먹는 거는 또 어쩔 수 없지만은 스트레스 일부러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이제 독이 돼 가지고 안에서 질병이 생기거나, 좀 이렇게 덩치가 크신 분들은 치질 증상들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드셔야지 막 먹는 거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기름기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유분 성분이 많아 가지고 고혈압이나 이제 막 이렇게 피가 혼탁지 못해 가지고 여러 기관들의 질병이 빨리 와요.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 이제 뭐라 하지, 종기 같은 게 자주 생겨요. 종기 같은 게 그걸 알아주셔야 되겠고, 또는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서 비장이 음식을 제대로 운하하지 못하면 대장의 식적, 즉 먹은 것이 소화되지 않아서 생기는 적이 모여서 치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과음이나 과식 후에 성생활을 하면 정기가 심하게 손상되어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질이 왜 생기는지 알고 계셔야 대처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턱이 뾰족한 역삼각형 얼굴, 이분들은 정신질환이나 자살이나 성격이 급하고 심조증 환자는 향사 편의상을 쓰는 게 좋아요. 향사 평이산. 턱이 뾰족한 사람들이 뭐 역삼각형 얼굴들이 뭐 정신질환, 자살,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종교 쪽으로 좀 가지면 좀 이런 것이 순화될 수 있어요. 몸에 자기가 조상님한테 갖고 태어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비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기실 것 같으면 자꾸 이제 뭐 기체조라든지 뭐 이렇게 기운동이라든지 또한 뭐 등산이라든지 종기로 하든지 이런 걸 가지면서 봉사 같은 건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는 의사들도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큰 기업체에서는 왜 성공하느냐 이런저런 걸 다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큰 기업체들은 모든 것을 이런저런 사람들을 골고루 기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재주를 안다는 거죠. 각자의 재능들을. 역삼각형의 콧구멍이 드러난 얼굴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줄게요. 역삼각형의 콧구멍이 드러난 얼굴, 허리와 다리가 자주 아프시고 설사를 자주 합니다. 체질상 허리 다리가 좋지 않아서 목에 가래가 끓고
음낭이 축축해지고요. 천수형은 어깨가 발달하고 허리 다리가 약한 체질입니다. 또한 콧구멍이 훤히 드러나는 사람은 대부분 방광이 좋지 않아요. 소변 쪽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위장 질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상복통이 나타나고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땀을 많이 흘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흠뻑 젖습니다. 소변도 자주 보고 대변도 묽은 편이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몸에 진액이 새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뼈마디조차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가미보신탕이 좋습니다. 동그란 얼굴, 동그란 얼굴에 대한 분들, 트림을 자주 하셔요. 다리에 힘이 없으시고 쉽게 피곤하시고 누워있기를 좋아하시고 소화가 잘 안되고 과식을 하십니다. 양명형 체질은 위혈이 많고요. 그래서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고서 과식을 하게 되고 비위가 상할 수 있어요. 동그란 얼굴들이요. 제 친구도 있네요. 보니까 꼭 그러네요. 보니까 참 희한하네요. 인간의 신체라는 것이. 오장육부 중에서 비위는 팔다리, 사지라가지요. 팔다리를 주관하므로 무릎과 다리가 아픈 것도 비위가 상해서 생겨난 증상입니다. 비위를 보호하고 중간에 끊어졌는데 내일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